동학 때문에 벌어졌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동학을 진압하겠다면서 청나라 사람 불렀더니 따라서 일본 사람이 들어왔고 그 둘이서 조선을 놓고 크게는 아시아의 헤게모니를 놓고 쟁패했던 전쟁이 청일전쟁입니다. 그 청일전쟁 때 조선을 점령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일본이 그게 조선의 개혁이었습니다. 내정개혁. 그게 갑오개혁이라는 옛날에 갑오경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갑오경장이 이렇게 일본의 스폰서를 받은 또 우리 쪽에서 본다면 일본을 이용한 개혁이었고 일본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서 청나라와 러시아에 저항할 수 있는 전선을 확대하는 그 정책에 딱 맞았던 그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떨어짐으로써 했던 게 갑오개혁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를 반쯤 무력에 의해서 리폼을 하는 건데 그러면 권력은 더 크게 제한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젠 고종이 이때까지 자기 명령으로 했던 그런 반동 작업이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더 크게 완벽한 수구의 행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갑오개혁은 동학운동 때 농민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시정 개혁안들이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을 흡수를 했고 대부분은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 성공하거나 실질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그런 근대적인 개혁 작업을 조선에 적용을 했던 그런 개혁입니다. 그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김홍집과 어윤중입니다. 김홍집은 조직의 달인이었고 이 사람도 집안이 괜찮았습니다. 어윤중은 재무의 주 탁지부에 있었던 재무 전문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은 그 신사유람단이라고 말하는 조사 시찰단, 고종이 보냈던 그 일본의 근대를 경험을 하고 목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도 리폼을 하자 하고 있는 때를 노리고 있다가 도저히 자기네들만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계속 자기들 계획을 미루고 있다가 일본이 스폰서를 하니까 그 길에 하자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약점이 되죠. 그랬더니 김홍집이 회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시대 제도를 개혁한 소인이 돼서 청직한 여론엔 죄를 지었다. 다시는 나라를 그르친 소인이 돼서 후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니 일시의 부귀만 생각하지 말고 각자가 노력하기 바란다. 큰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때까지 조선의 400년 동안 존재했던 시스템을 다 붕괴를 시키고 근대라는 시대 정신을 받아들여서 근대 시스템을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수구 세력들한테는 엄청 욕을 먹고 또 외세가 있으니까 더 욕을 먹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잘하자 라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 황현이 쓴 얘기인데 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해 주었다. 아, 이 사람들이 뭔가 하긴 할 건가 보다 했죠. 그리고 황현이 어떻게 또 기록했냐면 이 개혁이 꼭 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게 무언가 꿈틀꿈틀대면서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전남 광양에서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자료를 모아보니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 갑오개혁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국강명책을 내놓은 겁니다. 내부를 개혁을 하고 바깥으로 개방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안보를 강화하고 이거였죠. 그래서 내은 개혁이 자그마치 200가지가 넘었습니다. 의안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게 대원군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대원군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다 들어있었습니다. 신분도 없어졌고 노비도 없어졌고 과부가 마침내 결혼할 수가 있게 됐고 모든 게 저기 다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지금 여기 계시는 여자분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권리가 저 때 생긴 거예요. 지금 14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너무나도 개혁적이었어요. 심지어 저 때까지 스님들은 이 한 수도 하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서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때 마침내 조선 500년 만에 처음으로 스님들이, 승려들이 도성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그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었고, 이때 형 꿈 같은 일이 막 벌어졌던 겁니다. 조선 500년 만의 개혁입니다. 이게 벌어졌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겼습니다. 대군주 폐하가 몸소 백관을 거느리고 날마다 외전에 나와서 모든 정사를 친히 결제한 다음에 나라의 정사가 잘 되고 조정이 깨질 수 있다. 왕더러 사무실 나와서 근무하는 거예요. 개혁이. 그때까지는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공식 개혁 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외전에 나와서 근무할 것, 정사를 볼 것. 이런 황현 같은 그 매천여력 같은 야사에는 더 황당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국가 지도자가 그때까지 새벽까지 놀다가 낮에는 자고, 그리고 이 공무원들은 출근해서 무조건 대기하다가 깰 때만 기다렸다가 후딱 이제 결제 보고 침정까지 가서, 그리고 이제 술판 벌리고, 그게 그때까지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 이라는 개혁안이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놀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이 여러 가지 개혁 조치에 의해서 권력이 자꾸 제한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반동을 하느냐? 청나라에 밀서를 보냅니다. 무릇 모든 정령은 일본이 마음대로 내서 국왕이 능히 관여하거나 상세히 보고받는 바가 전혀 없사오니 천조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시어 단단한 충성과 정성으로 구원을 내려주시기를 애걸합나이다. 어찌보면 정치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독립을 시켜서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한테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어가 애걸이고, 하여튼 이게 다 천조에 애걸한다, 일본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성리학을 나중에 국교로 만들고 성균관을 수리해서 학생들을 해서 선비의 도를 천창하도록 하라 라는 같은 맥락의 정신세계와 그런 시스템, 그게 자기가 제일 편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복궁 점령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월 며칠 청년이 터지기 직전에, 그때 일본군이 나쁜 짓을 했어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을 해서 고종을 감금을 하고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때 요구했던 게 가보 경작이, 가보 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사람, 일본 유신, 메이지 유신의 그 아버지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물인데, 이 거물이 조선에 자기 대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 11월 달에 이 사람이 고종 부부를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하고 20가지 정도를 내놨는데, 그 중에 군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제한을 하고 이걸 전문 관료들한테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주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탈리하는 권한이 바로 군주권이다. 근데 무슨 이거 제한인가? 납득할 수 없음. 어찌 보면 고종이 그때까지 30년 동안 배워오고 해온 게 그거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대의 다른 국가를 보면 청나라든 일본이든, 일본 말할 것도 없고, 요 세 나라만 비교를 한다면 저거는 시대에 뒤떨어져 너무 떨어진 시대 정신으로 근대를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자료를 보면 이노우가 본국 외무성한테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할 수가 없다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가보개혁이 벌어지고 몇 달 뒤에 군국기무처가 이 개혁을 주도하던 그 기관인데, 이를 무력화를 시키고 자기가 기존의 봉건 시스템인 의정부에 직접 출석을 해서 그 회의에서 친정을 하겠다. 직접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상소라는 거 하지 마라, 이제. 상소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인사는 내가 다시 한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듬해 5월 달에
군부 대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개혁 그 정부와 고종의 알력을 빚었었어요. 근데 고종의 반동 느낌이 지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요즘 말하면 고종이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부 대신 해임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군주권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군주가 없다는 뜻이니 지금은 이 나라에 군림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 나라를 공화국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끈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아직도 민씨들이 포진해 있고 또 이 무렵에 이 민씨 사면 조짐들이 계속 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개혁정부에서도 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개혁정부가 두 번 나뉩니다. 김홍집이 계속 주도했던 그런 개혁이 있었고 나중에 박용효가 일본의 망명에 있던 박용효가 복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주도했던 개혁이 좀 결이 달랐습니다. 둘이 또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그걸 딱 틈에 들어가서 자기 주도국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작년 6월, 양력으로 8월 가부개혁 시작입니다. 이후 내가 한 칙령과 제가사항은 그 어느 것도 내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철회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이 저게 그대로 됐다면 지금도 장옷을 입고 연애도 못하고 이럴 뻔했던 겁니다. 그게 1895년 6월 25일입니다. 음력 6월, 양력 6월 25일. 이 이후로 개혁은 물이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체 개혁 조치를 무효해버리고 그 다음에 국내부, 황실을 관리하는 거기에 개혁 인사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다 빼버리고 민씨도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고 그해 10월 8일 민비가 암살이 됩니다. 나쁜 짓이죠. 일본이 죽였죠.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관해서 민비를 암살한 그 사건 그리고 경복궁에 지들 군대를 끌고 들어가지고 고종한테 칼 내민 거 이 두 개는 일본이 그 무슨 소리로 변명을 해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그런데 이 민비가 암살된 그 먼 원인은 이 일본의 통제라기보다도 협찬을 받으면서 개혁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 고종과 민씨 척족 정권이 러시아에 적분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밀약을 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일본의 과격파분들이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넉 달 뒤에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짜르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간 거를 어떤 사람은 망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태진이라는 그 교수분은 이거를 망명 정부를 세운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관으로 도망간 게 96년 2월 13일입니다. 바로 그날 가보개혁 정부를 주도하고 있던 내각 총리 대신 김홍집과 탁지부 대신 어윤중과 농상공부 대신 정병하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이게 어떤 기록들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때려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사료를 찾아보면 바로 그 전날 고종이 경복궁으로 경무사,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치안본부장, 그러니까 경찰청장 몰래 불러요. 모종의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관으로 도망가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사람들을 보내서 길거리로 나가고 있는 김홍집, 그러니까 정병하 이 사람들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경무청 안으로 들여보냈는데 거기에서 아관으로 끌고 가려다가 길에서 김홍집은 한 칼에 정병하는 난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때 고종이 내렸던 명령이 죽여라. 처형을 하셨어요. 처형을 하고 그 처형된 시신을 어디로 갖고 간 게 아니라 끌고 가서 청계천 앞에 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피를 봤으니까 프랑스 혁명의 꼼꾸르드 광장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갑신정변 때 망명하거나 다 도망가거나 죽었습니다. 급진파들이.
그리고 이 아간파천 이후로 온건 개화파들이 다 처단을 당합니다. 개화 세력이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인력풀이 없는 상황에서 아관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두방을 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96년 5월달 아관으로 가도 석 달 뒤에 폐와 왕태자 전하는 4분의 1마일쯤 떨어진 경운궁으로 덕수궁입니다. 납치여서 도보로 납치여서 일본 제국 전공공사 고무라의 신임장을 제정받고 공사관으로 되돌아왔다. 자유자재로 움직였어요. 나중에 자기 황궁으로 삼을 경운궁, 당시 덕수궁으로 몇 번씩 가서 거기서 일본 공사 인사를 3번인가를 받고 또 여자들은 또 거기 살고 있었고 다른 궁녀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관에서 1년 동안에 우리가 그 국사교과서에 배웠던 이권 침탈 사례, 뭐 제국주의도 들어와서 금, 은 다 뺏어가고 철도 만들고 막 했다. 그게 다 이때 90%가 이때 고종이 도장을 찍어서 다 죽은 겁니다. 금광, 은광, 철도, 금광, 철도, 산림벌채 모든 것들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까지 한때 아관에 앉아서 다 팔아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제국주의의 세력 속에서 조선의 자주로 말했다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어떤 책에 적혀 있습니다. 지킬 나라가 없어졌는데 모든 이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심지어 돌아온 직후 경부전 나중에 일본의 금관까지 팔아먹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 자원은 거덜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재풀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완전히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그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1년 뒤인 1897년 10월 12일 자기 집을 세워요. 이름은 대한제국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